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표어로 서울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나 주목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으로 만난 지 5년 만인데요. 그 5년 동안 조국 사태, 정권 교체, 조국 혁신당 탄생까지 많은 일이 있었죠. 두 사람 만남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이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조국 혁신당 대표와도 3초 남짓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며 악수를 했고 조 대표도 묵례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행사에서 만난 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서 마주친 지 5년 만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조 대표 일가 수사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악연이 됐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뒤 수차례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해왔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그 강도와 범위만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는 하도록 그 입장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조 대표 측 관계자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행사 성격을 고려해 말을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도 참석했는데 자리가 떨어져 있어 대통령과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방금 보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오지 않았는데요. 당초 오늘 참석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 재등판을 수차례 검토하곤 있는데 논란이 가라앉질 않아 고민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계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의 오늘 사전 환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언급이 나왔습니다. 진우 스님은 김 여사 덕분에 고려시대 스님들의 사리가 미국에서 반환될 수 있었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미국 보스턴 미술관 방문 시 사리 반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오늘 봉축식 행사에는 김 여사가 함께 참석하려고 했지만 막판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재등판 시점을 잡은 건데 무산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포함해 이달 들어 최소 2차례 재개 시점을 잡았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 후 김 여사 방탄 논란이 커지자 또다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인사를 두고 야권이 공세에 나선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주로 공개적으로는 한동훈 책임론만 터져 나왔었는데 이제 한동훈 전당대회 등판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당을 살릴 적임자라고요. 이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5인방들 일부가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요구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 이전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희망이 있는 전대가 되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패배 의식에 빠진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라는 반론에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반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에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특정인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조혜진 의원도 승기가 무르익었을 때 찬물을 끼얹고 참패를 자초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당원도 국민도 알고 있다며 패배 책임을 대통령에 넘겼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초 1년 정도 물러서 있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주변에서 설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분위기가 출마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최근 원내외 인사들을 만나며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첫 세미나를 여는 기후 포럼이 세결집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출마를 고심 중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상황을 주시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한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나오는 거예요? 네, 취재를 종합하면 출마 쪽으로 점점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패배 직후에는 한동안 물러나 있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출마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게 주변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네,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반전을 일궈내지 못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한동훈 등판론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꼽더라고요. 오히려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 영수회담 비선 논란까지 야권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보수층 기대감이 식고 있다고요. 자연스레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전 위원장 미래 권력 등판을 바라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친윤이 2조 심판론의 패착이었다. 한 전 위원장 탓을 한 게 자극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책임론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나온다면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등판에 무게가 실리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요. 확실한 선두입니다. 현행 전당대회 룰은 당원 투표 100%죠.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요. 한 전 위원장이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민심이 반영되는 쪽으로 룰이 개정된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민심 100%로 룰이 바뀔 가능성은 적으니 한 전 위원장 당선 가능성은 높은 거죠. 하지만 당내에서는요.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이 당정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당원들의 위기감이 한 전 위원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다른 당권 주자들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인 당권 주자 나경원,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네 사람인데요. 저희 취재와 당내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한 전 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간, 원희룡 전 장관은 다소 낮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사실 초반에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는 좀 대세론이 형성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변을 취재해보면요. 출마 생각은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하지만 대세론이 조금 흔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는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시기상조라는 당내 여론이 많았는데 이게 등판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초반 친윤 이철규 의원과의 나이 연대 프레임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장제원 연대, 이른바 김장연대를 떠올리게 했죠. 그래도 5선으로 한 전 위원장보다는 당 사정을 잘 알고 또 친윤, 비윤 모두 우군이 많아서 여전히 유력한 당권 주자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도 만나서 지금 관심이었는데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아까 다소 낮음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권유는 많이 받고 있지만 본인은 향후 행보에 대해서 고심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친윤계 일각에서는 원 전 장관을 당 대표로 밀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본인에게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확답은 주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친윤 주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부담이 있겠죠. 또 이 친윤 일각에서 한동훈 대항마로 미는 상황이라면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이 원 전 장관은 현재는 이번 전당대회는 본인이 뛸 경기장은 아니라고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정당이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도 살펴볼까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요, 5년 만에 팬미팅을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가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선명한 비윤, 그러니까 존재감을 과시할 시점인 거죠. 문제는 당심입니다. 유 전 의원은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심 100%인 이 룰이 어느 정도 바뀔지가 최대의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당심과 민심 여론조사에서 모두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목매기보다는 이 현안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권을 염두한 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자, 민주당이 22대 원구성 협상 때 이 상임위원장 18개 중 최소 11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알짜 상임위들 다 가져오는 걸로요. 상임위원장에는 3선 의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박주민 법사위원장, 김병기 정무위원장 등 친명들의 전진 배치가 거론됩니다.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최소 11개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관례상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회, 원내 제2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언론 관련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선거관리와 정부 조직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여당이 지연 전략을 쓴다면 11개가 아닌 18개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으로 3선 의원 배치 원칙을 세웠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3선 의원은 모두 31명, 친명 강성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박주민, 전현희, 과방위원장 조승래, 정무위원장 김병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선 정청래 최고위원, 5선 박지원 당선인 등도 법사위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경력이 있는 4선 이상은 위원장직에선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청래도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민심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윤곽을 잡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추미애 대 우원식, 내일 둘 중 한 명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가 됩니다. 경선을 하루 앞둔 오늘도 이른바 명심이 나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친명계 내에선 추미애 당선인 쪽이 우세하지만 또 이 지나친 교통정리에 대한 당내 반감 목소리도 꽤 많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앞서 추미애 당선인도 이 대표가 자신만 응원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당내 친명계 내에선 추 당선인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추 당선인 추대를 촉구하는 민주당원 2만 명의 서명이 당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교통정리설에 대한 당선자들의 반감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의장 경선까지 개입하는 건 너무하다는 기류가 있다며 의원들 선거라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명계는 교통정리설을 부인했습니다. 명심으로 인한 교통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서 뭔가를 정리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일 민주당 당선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인사가 최종 의장 후보가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거침없는 홍준표 시장도 적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정치구단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입니다. 홍 시장 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아내를 지키려는 상남자라며 옹호했었죠. 적수인 박 당선인 부인만 보호하는 상남자가 아닌 국민들 보호하는 상 대통령이 되길 기도한다며 대통령과 홍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서는 소환하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거고 영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징징 짜지? 글쎄 뭐 정치판에서 가장 입김이 센 두 사람이기도 하죠. 네, 제가 찾아보니 국회에 입성한 지 홍 시장이 28년, 그리고 박 당선인이 32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여야에선 이들 입담을 따라갈 사람이 아직도 많지 않죠. 요즘도 끼지 않는 이슈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초도 안 해요. 이재명이 상수고, 그다음 한동훈이 변수예요.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게 하고 쑥덕거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한테 쓴소리하면은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게 한동훈 아니에요? 윤석열이는 다 똑같은 놈들.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요.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거예요? 네, 글쎄요. 과거에는 이 서로를 향해 관종이라고 저격했던 적도 있는데요. 차가웠다 뜨거웠다 합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가깝거든요. 동대구역에 딱 내려가지고 홍준표 시장한테 전화했어요. 홍 시장 내다. 아이 형님이 웬일입니까? 보수 심장에서 너 잡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깔깔깔 웃었어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봉사공 모임 천목회 인사들인데 반성문을 썼습니까? 네, 천목회 인사들이 어제 14시간의 밤샘 토론 끝에 총선 패배 반성문을 냈는데요. 비겁했다고 자성했습니다.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침묵했고 비겁했다는 걸까요? 네, 5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죠. 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옹호했던 걸 반성했습니다.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경호 수칙이라고 했지만 불통 느낌을 좀 주긴 했죠. 네, 그리고 이 총선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임명에 침묵했던 것도 반성했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으로 비춰진 회피의 정치. 어디 거리에 나가서도 이종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국민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호들갑을 떨 일이었나 싶어요. 네, 이태원 참사, 국민의힘 연판장 사태, 강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을 때도 침묵했고 비겁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인데요. 국화꽃 995송이 특이한 숫자예요. 네,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이 모든 묘의 숫자인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개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이곳에 헌화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네,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헌화를 시작했는데요. 당선인 3명이 돌아가면서 헌화를 하고 참배를 하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995곳을 다 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네요. 네, 7시간 반이나 걸렸는데요. 이 대표 광주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자 개별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준비한 국화꽃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경남 김해에서 직접 공수했는데요. 이 대표 과거 국민의힘 대표일 때부터 광주를 향한 구애를 해왔죠. 보수 정당에서 어떤 이념 논쟁을 무기 삼아가지고 정쟁화하지 않겠다. 광주와 호남에서의 그런 과오를 딛고 발전의 문제를 놓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고 싶고. 이 대표가 국화 995송이를 통해 기원했던 영호남의 화합 함께 기원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8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간 걸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는 술집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들썩입니다.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직진해 현장을 벗어납니다. 지난 9일 밤
가수 김호중 씨가 낸 사고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매니저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차량 안에는 김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음주 안 하신 거 맞나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는 저녁 8시 반에 시작해 8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4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김 씨가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유흥주점은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자수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상의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사고 직전 행적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김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원래부터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교통사고 이틀 뒤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예정된 공연들도 변동 없이 열겠다고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팬카페에는 김 씨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팬들로 가득 찬 공연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콘서트 당시 모습입니다. 지난 9일 교통사고를 낸 김 씨는 이틀 뒤 고향에서 예정됐던 2차례 개인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일요일 저녁엔 팬카페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이 알려진 어젯밤 소속사 측은 팬카페에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걸 약속한다며 예정된 콘서트 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하려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경남 창원, 다음 달 1일과 2일 경북 김천에서 개인 콘서트를 이어나갑니다. 또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세계 4대 오케스트라 연합 성악 공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팬카페에는 김 씨의 콘서트 강행을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애칭을 언급하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울타리가 되겠다, 영원히 응원하겠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 의혹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도 거센 상황. 성악가에서 대중가수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 씨가 경찰 수사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서 하루 종일 시커먼 유독가스가 나왔습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농도가 한때 기준치의 135배를 넘겼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세아 기자,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까? 네, 지금도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불이 난 환경자원센터가 보이는데요. 쉴 새 없이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고요. 가까이 가면 매캐한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지하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불을 끄려다 실패해 119에 신고했고 대응 1단계가 발령돼 11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상하행선 열차가 1시간 정도 무정차 통과했고요. 지금까지도 용두역 4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오전 한때 인근의 구토를 유발하는 황화수소 물질 농도가 기준치의 135배를 초과하면서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8시쯤 일어났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버스 타고 왔어요. 가까운데 5분 거리인데. 운동하는데 매워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매웠고 숨이 막 이게 턱턱 막히더라고요. 화학연구원 조사 결과 현재 대기질에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쓰레기 악취 제거 장치를 수리하던 도중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태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 속보입니다. 국내에서 붙잡힌 한 명이 조금 전에 구속됐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내내 울먹이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점퍼 후드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향합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이모 씨입니다.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돈이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이 뭐 했습니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일단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붙잡히고 범행 실체가 드러나면 혐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힌 20대 공범에 대한 국내 압송을 현지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태국 법원이 피의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태국 경찰이 피의자들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며 인터폴, 한국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범죄인 인도 요청 시 송환 여부 등은 국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와 태국 경찰 등과 원만히 조율해 조기에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산에 있어야 할 멧돼지가 학교에 갔다가 사살됐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초등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경찰이 실탄을 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 초등학교 한복판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들어갑니다. 산책하다 나타난 멧돼지의 놀란 시민이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6명이서 멧돼지를 포위해보지만 날랜 몸짓을 쫓아가긴 역부족입니다. 또다시 다가가보지만 100kg 가까이 되는 큰 몸집으로 요리조리 밀치고 피하며 달아나버립니다. 지그재그로 뛰어다니는 탓에 마취총을 조준하기도 어려운 상황. 학교 뒤편에서 갈 길을 잃은 멧돼지와 대치한 경찰관은 결국 권총을 꺼내들고 실탄을 발사합니다. 총을 맞은 멧돼지는 계속 달아나지만 경찰이 추가로 쏜 실탄에 결국 사살됐습니다. 멧돼지가 이제 어디 갈지 몰라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찰나에 6시 조금 넘었을 때인데 이 멧돼지를 포획하지 못하면 학교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3발 만에 그렇게 제압이 돼서. 당시 3km 떨어진 시내에서도 멧돼지 한 마리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다면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이 멧돼지와 맞닥뜨릴 수도 있던 상황.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조치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스승의 날인 오늘 선생님을 활용한 배달 플랫폼 업체 광고가 논란에 휩쓸었습니다. 음식을 사주면은 선생님이라 부르겠다라는 등의 광고 문구가 교사를 조롱한다는 비판을 받은 건데요. 결국 관련 업체는 사과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배달 플랫폼 요기요가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음식값을 할인해준다는 광고 상단에 사주면 스승이라고 부를게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피자 광고에는 쌤 피자 사주세요 라고 게시됐습니다. 교사 커뮤니티에선 이젠 조롱하는 건가요? 안 사주면 스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가?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없애자 얘기도 하고 취득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 다른 의미라서 여러모로 더 섭섭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이벤트 광고글은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 삭제됐습니다. 요기요 측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된 광고 문구로 음식을 판매한 스쿨푸드 측도 자사에서 기획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의 문구로 심려를 끼친 점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고 답한 건 1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네,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에서 살다가 1년 7개월 만에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박병화가 돌아왔던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시내 자리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형 마트와 영화관, 술집 등이 모여 있고 지하철역도 지척입니다. 박병화가 어제 이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성범죄자입니다.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한 뒤 화성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건물주가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거셌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수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 올 생각을 배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자분들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약간 요즘 흉흉하다 보니까 사회가 약간 불안함이 좀 있기도 한데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좀 더 무섭기도 하고 좀 불안하죠. 지역 맘카페 등에서도 박병화가 이사 왔다는 소식에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외출이 제한된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순찰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내일 경찰과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BTS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대기업 총수가 됐습니다. 엔터업계 첫 번째 대기업 탄생인데요. 재계 서열 85위 대기업이 되면 안 받던 규제도 새로 받게 되는데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가 대기업 기준인 자산 5조 원을 넘겨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2005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를 설립해 BTS를 월드스타로 성공시킨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의 코스피 상장 3년 반 만에 자력으로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재계 순위 85위 엔터테인먼트사가 대기업이 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으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돼 사익 편취 규제를 받아 친족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됩니다. 그룹 내부 거래, 계열사 주주 현황과 경영 상황도 공시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그동안 다른 엔터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감시망에 들어 인수합병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세 확장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 카지노 업체 파라다이스도 대기업 명단에 오르는 등 올해 대기업은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습니다. K-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 관광, 의류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한편 공정위가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계 순위 27위 쿠팡을 이끄는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청약자들의 관심이 폭발하는 로또 아파트가 또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인데 이 조합원 취소분 딱 한 가구 청약 매물이 나왔는데요. 예상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 원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2,99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는 20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층 단 한 가구에 대한 청약이 이뤄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9억 5,638만 원. 최근 같은 면적이 40에서 42억 원대에 팔린 만큼 당첨되면 2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은 뭐 되기 되면은 좋잖아요. 어쨌든까지 그분들이 아마 20억 이상, 20억 정도가 아니더라도 10억만 돼도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이 매물은 조합원 분양 취소분이어서 주택 보유수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뽑는 무순위 청약과 달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여야 하고 청약 통장 점수가 높아야 당첨됩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69점이어도 어림없겠다, 만점이 얼마인지 이번에 알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당첨 시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되는데 당첨 시 잔금 17억 6천여만 원을 오는 7월 26일까지 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대전 최고의 명물이라는 빵집 성심당이 대전 역사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김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역 한켠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매장을 메운 고객들은 빵을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본점이랑 대전역점이 별로 그렇게 빵 맛 차이가 없는데 대전역에 이게 성심당이 있고 또 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왔어요. 성심당은 대전역 내 300제곱미터 공간을 쓰며 월세 명목으로 1억 원가량 수수료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임대 계약이 끝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월 수수료로 기존보다 4배 높은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인 25억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 매장의 낮은 월 수수료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매장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을 해요. 정해진 규정대로 다른 매장들과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거지. 세 차례 경쟁 입찰이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고 수수료 금액은 3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0월까지 임시로 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자리를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내려서 빵 냄새 맡으면서 딱 줄 서서 빵 먹으면 좋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좀 삭막해지고 뭔가 대전의 그 묘미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 입찰은 내일 마감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성심당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 이 차남이 아버지와 친형을 고소하면서 10년을 끌어왔는데요. 2달 전 작고한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의절 상태였던 차남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란 당부가 담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작고한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거나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말을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을 뒀는데 특히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계열사 주식 등을 물려주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조 전 부사장은 의절 형제로 여겨지며 상속 단계에서 배제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언으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사임한 뒤 이른바 형제의 난을 시작했습니다. 부친 조 명예회장과 형 조현준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장남은 협박과 강요로 맞고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 명예회장 빈소 상주 명단에는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이 빠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효성그룹 이사회는 지난 2월 조 명예회장 의사에 따라 형제 간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결의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계에선 이번 상속으로 효성그룹 승계 구도를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일단락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고령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실버타운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실내 골프장, 전문의도 상주하는 도심 실버타운. 보증금이 10억 원 안팎인데도 들어가려면 2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 서울 성북구 실버타운입니다. 9년 전 입주한 송송자 씨는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엽니다. 게이트볼과 수영을 즐기는데 건물 밖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바깥 세상에 병원이 있고 휘트니스 있고
수영장 있고 하나 불편한 게 없고.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온천 수영장입니다. 항상 32도로 온도가 맞춰져 있어 쌀쌀한 날씨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끼 식사가 나와 차려 먹을 필요가 없고 전문의도 상주합니다. 밥 안에 먹고 편하지. 도심에 있어야 늙은이들은 병원 이용하기도 좋고 시장 이용하기도 좋고. 40평대 기준 보증금 7억 원에 월 이용료가 200만 원이 넘지만 입주를 신청하면 1,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은 대기만 2, 3년이 걸리자 최근 인천에 2호점을 냈습니다. 식사부터 청소까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 보증금은 최대 12억 원, 월 이용료는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이나 화실 같은 취미생활 공간도 갖췄습니다. 일주일에 청소 서비스 2번 받거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결혼생활 해주겠다. 딱 거기에요. 부엌일하고 청소에서 해방되니까.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마곡 프리미엄 실버타운은 청약 경쟁률이 205대 1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지면서 건설사, 금융사, 제약사들까지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포함한 시니어 케어 산업 규모는 재작년 14조 4천억 원 수준으로 3년 만에 3조 원 넘게 커졌습니다. 문제는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1,000명 중 한두 명만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 자체 공급이 안 되니까 땅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자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인구 감소 지역만 허용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경제카메라 송정현입니다. 전 세계 탈모인의 성지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모발 이식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이 1년에 100만 명에 달합니다. 정성원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은 세계 탈모인들 사이에서 헤어스탄불로 불립니다. 물가가 저렴한 데다 모발 이식을 받는 외국인에게 세금 감면에 지원금 혜택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건강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모발 이식을 위해 튀르키예를 찾은 외국인은 100만 명. 이들은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7,3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00명 안팎이 찾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여행사들은 7, 8년 전부터 모발 이식 패키지 여행 상품도 판매 중입니다. 머리 사진을 찍어 여행사에 보내면 튀르키예 현지 병원으로 전달됩니다. 현지 병원이 시술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시술 일정을 잡고 관광과 함께 모발 이식을 받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한 3박 5일 기준 숙박료와 시술비, 통역비 등을 합해 450만 원 정도입니다. 3,500모를 이식할 경우 국내에선 1,000만 원 넘게 드는데 튀르키예에선 3분의 1 값인 350만 원 안팎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튀르키예의 모발 이식 기술도 높은 편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하면서 효과가 높다 이렇게 다 인식들 하다고 다녀오신 분들. 여행사 측은 최근 30대 등 젊은 층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지구를 발 아래에 두고 스타 셰프의 요리를 즐기는 우주 식당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30km 상공에서 맛보는 코스 요리의 가격은 7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수소 풍선에 매달린 지름 4.9m의 특수 캡슐이 바다 위 대형 선박에서 서서히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탑승객들이 지구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우주 식당 넵튠입니다. 내년 하반기 첫 선을 보일 예정으로 한 번에 승객과 조종사 등 총 9명을 태우고 지상 30km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캡슐 안에서 세계적인 식당 평가사 미쉐린 가이드가 인정한 덴마크 요리사의 요리를 즐깁니다. But we also want to talk and highlight some of the research that's been done through the last 60 years of space innovation. 그간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 냉동 건조된 식품을 싣고 올라간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So all of the water content has been sucked out. This is just basic asparagus, so we need to add the water back in. 우주식당에서는 각종 코스 요리와 칵테일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상세 메뉴와 방식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AP통신은 우주 비행사들이 먹던 요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One of them is like the aerogel, which is a jellyfish protein that can light up in the dark. So we maybe create this like stars inside the capsule. 6시간 비행에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은 1인당 50만 달러, 우리 돈 약 6억 7천만 원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구글과 오픈AI가 하루 차이로 새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질문 10개를 동시에 해도 곧바로 답해준다. 감정을 담아서 대화한다.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더 치열해진 AI 전쟁,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제미나이 최신 버전입니다. 4가지 조건이 달린 질문에 맞는 답변을 금방 내놓고 과거 보여준 영상을 기억해 물건도 찾아줍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제미나이는 검색 엔진과 구글 포토, 지메일 등 구글 전 제품에 탑재될 예정인데 이용자가 한 번에 10개 이상의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있습니다. People are using it to search in entirely new ways. 오픈AI는 구글 연례 행사 하루 전 보고 듣고 말하는 새 AI 모델 챗GPT-4.5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텍스트로 대화하는 기존 챗봇에서 나아가 감정을 담은 화상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사람의 표정까지 읽어냅니다.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It looks like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with a big smile and maybe even a touch of excitement. 오픈AI의 챗GPT-4.5는 사람의 대화 응답 시간과 비슷한 0.32초 내에 대답이 가능하고 농담도 가능할 정도로 감정을 담아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복잡한 질문에 맞춤형 대답을 할 수 있고 사용자별 개인화된 전용 검색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구글과 오픈AI가 공개한 새 AI 모델은 조만간 사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프랑스에서 죄수를 이송하던 차량이 무장 괴한에 습격을 받았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마약 조직원이 탈출했고 교도관 2명이 숨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호송차 2대가 경광등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자 돌연 검색 SUV가 나타나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호송차 2대. 이번엔 앞뒤 차량에서 괴한들이 내려 총격을 가합니다. 대낮 총격 소리에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도 몸을 웅크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1시쯤 프랑스 북서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죄수를 호송하던 차량이 무장괴한 4명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괴한들의 도움으로 수감자 1명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수감자는 전과 13범인 모하메드 암라로 남부 마르세유 마약갱단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ls ont fait feu à plusieurs reprises sur les 2 véhicul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tuant 2 agents, en blessant 3 autres.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범인들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Nous les trouverons et je vous le dis, ils paieront. 프랑스 수사당국은 괴한들과 탈주범을 추적하는 가운데 범행 의도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페루에서 25톤 화물 트럭을 훔친 운전자, 경찰이 차량과 오토바이 수십 대를 동원했지만 막무가내로 달리는 트럭을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40분간 이어진 추격전은 경찰이 총을 쏘면서 끝났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대형 화물 트럭을 급히 뒤쫓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피해 급회전을 한 트럭은 또 다른 경찰차를 들이받고 질주를 이어갑니다. 현지 시각 13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25톤 트럭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과 한밤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경찰 차량과 오토바이 수십 대가 투입됐지만 트럭을 멈춰 세우지 못하면서 트럭은 골목길과 고속도로를 내달리며 아찔한 고개 운전을 40분이나 이어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총을 꺼냈고 트럭은 타이어가 터진 채로 내달리다 운전자가 총을 맞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차량을 훔친 운전자의 정체는 해당 트럭을 소유한 운송회사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화물을 운송하던 중 차를 훔쳐 달아난 건데 트럭이 엉뚱한 경로로 향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Esta es una modalidad de robo que salen de la empresa y después aducen de que ha sido, o sea, bloquean el GPS, aducen de que ha sido asaltado y ha sido y le han quitado el vehículo. 도주 과정에서 트럭에 부딪힌 경찰차 3대가 크게 파손됐고 격렬하게 저항하던 범인도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하죠. 뜻깊은 날 한글 받아쓰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 모국어를 점점 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록색 두루마기에 한글이 적힌 모자를 쓴 학생들. 자세히 보면 다양한 나라에서 온 100명의 외국인입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열린 받아쓰기 대회에 나선 겁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한 맞춤법이 모두 맞아야 통과하는 받아쓰기 골든벨 대회. 비읍과 피읍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짝반짝과 같은 의태어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며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띄어쓰기를 구분하기 위해 표시까지 남깁니다. 이번 대회에는 46개국 500여 명이 신청해 경쟁률 5대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학생들 중 한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한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모국어를 점점 까먹어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땡기는 거는 치킨이랑 떡볶이? 재밌지만 어렵기도 한 한글과 달리 흥겨운 K-팝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때 배웠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14명의 유학생이 결선에 진출했는데 최종 우승의 영광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국을 몰아치는 요란한 비바람은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쌀쌀한 날씨도 이어질 텐데요. 낮부턴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비는 동해안에 100mm 이상 가장 많이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충북에도 최대 60mm가, 서울 등 서쪽과 남해안, 제주에는 많게는 20mm가 예측됩니다. 비는 벼락을 동반하겠고 중부지방에는 쌀아구방으로도,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도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동해안에 밀려드는 강한 너울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8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낮엔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서 차츰 날이 풀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25도를 웃돌며 여름만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개발원이 중고생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직업을 물었더니 1위는 역시나 스승,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 5명 중 4명은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너진 교권 때문인데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정치권도 일제히 교권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공교육 살리려면 교사의 자부심부터 바로 세워야겠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교권 회복의 약속 지켜지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